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발송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발송한 탄핵 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통령실의 경우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부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고의로 수령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의도를 추측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다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다고 판단한다면 서류가 도달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급 체포도 생각한다는 건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파면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2024년 연말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의 대표 겨울축제죠. 분천역 산타마을이 주말부터 시작된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고령자 운전사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계속해서 이 고령자 운전사고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시겠지만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전에 OECD 선진국가 중에서 예전에 10,000명이 넘던 시대가 대한민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5,000명으로 줄고 계속 노력을 하고 제도적 또 교통 인프라
또 선진 의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간 최근에 들어온 2,700명, 800명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다행이네요. 고령운전자 사고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매일 사고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운전자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보도로 튀어 올라왔다든지 또는 가게로 밀려 들어갔다든지 보게 되면은 다 고령운전자 사고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특히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 즉 전체 인구의 이 5명 중에 1명, 20%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이 초고령 사회 가장 또 속도가 높아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급증하는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다른 선진국의 3배가 됩니다. 아, 그렇게 높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고요. 또 고령운전자가 취업 전선에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동권에 대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하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절묘하게 교통 고령운전자 사고도 줄어들이면서 이 고령 취업의 비율을 좀 유지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숙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운전 사고는 감소 중에 있는데 다행히 그런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이제 고령 운전자라면은 만 65세 이상을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65세가 이제 기준이 돼서 근데 65세 하게 되면은요 예전에 50세하고 똑같을 정도로 심신이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5세 이 연령대 다른 연령대하고 비교해서 사고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65세 때는 괜찮은데 70세 넘어가면서 사고율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5세 넘어서는 급증을 해요. 그래서 75세가 아까 말씀드린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각종 지수를 평가를 할 때 65세 이상을 삼기도 하지만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리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75세가 그만큼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65세는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연령대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여서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 대책을 좀 내놔야 될 텐데 일단 우리나라 또 외국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4, 5년 전부터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각 지자체마다 운전면허 반납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반납하면은 뭐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준다든지. 근데 이게 초기에는 좀 반응이 있다가 지금 현재 운전면허 반납이 2.2%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도 있는 건데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자체 중에서는 일부 100원 택시 같은 거, 읍면동 시골 같은 데서 대중교통수단이 자주 안 다니다 보니까 택시 같은 거 불러서 바로 쓰게 되면은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대신 내주는 거죠. 개인은 100원만 내고 지자체가 나머지 요금을 내고. 지속성이 100원이라는 게 이제 전혀 10원도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상 받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5년을 3년으로 줄여서 적성검사 기간을 짧게 하거나 또 안전운전 교육도 시켜주고 있고요. 또 70세 넘어서는 치매검사도 지금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진행 중에 있지만은 실제로 치매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박탈된 경우는 제로라고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면허를 박탈하게 되면은 이 운전면허를 2번째, 3번째 계속 시험 보게 해주거든요. 결국 시험 보게 되면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 효과에 대한 걸러주는 것들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운전면허 반납 제도도 실제로 읍면동 같은데 아까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요. 연세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 면허를 유지하는 게 자존감 때문에 유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좀 크죠. 내가 이제 면허나 국가 자격에 대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 실제로 운전을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협의를 해서 이 운전을 안 하지만 면허를 보유해주는 그런 어떤 맞춤 전문의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그러나 이런 방법 가지고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의 중요한 잣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뭐 자진 반납 운동 또 적성 기간도 좀 단축하고 치매 검사도 좀 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런데 아직까지 네.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진단이시고 네, 저 해외 네. 사례를 좀 비교해서 우리 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좀 네. 좋은 어떤 제도가 좀 있습니까? 이번 달 말까지 정부에서 용역이 끝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조건부 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아, 조건부 면허. 예,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몇 달 전에 한 번에 얘기했다가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는데 이 국민들이 이 조건부 면허를 고령운전자 적용한다니까 65세 이상을 적용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예. 정부도 이 고령운전자라고 얘기하지만 고령위험군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건부 면허라는 것은 야간에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고속도로 같이 속도가 빠른 지역은 제외를 시켜서 국도만 운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미는 방법인데 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데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주로 진행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70, 75세 넘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자진 조건부 면허도 있습니다. 예. 운전자 본인이 나는 야맹증 같은 거 있고 야간에 잘 안 보이니까 야간에는 어두워지면 안 하겠어라고 자진해서 나는 낮에만 운전하는 면허를 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올해 말까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정리가 돼서 한국형 조건부 면허가 그림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게 좀 강제성이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동권에 대한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예. 다른 선진국들도 일본 같은 데는 조건부 면허를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효과가 좋은 방법이 중에 하나가 요새 일본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20년이 넘은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은 각종 뉴스 아마 보신 분 많으시겠지만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고령군이 굉장히 급증을 해서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일본은 고령운전자 사고를 어떻게 감소시킬까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첨단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 중에서 하나가 페달 오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반대로 착각을 해서 밟는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것은 차가 정지 상태에서 앞뒤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모르고 브레이크라 착각을 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은 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차가 잘 안 나가면서 계기판에 깜빡거리고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일본에서는 12년 전부터 이 애프터마켓용으로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모델이 개발돼서 고령운전자 차량은 노후된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한 달에 한두 번 보는데 내가 굳이 좋은 차 유지할 필요가 없어라고 해서 이 오래된 차가 많은데 이 첨단 장치가 없잖아요. 이런 고령운전자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12년 전부터 이 일본에서는 지자체에서 이 장착비의 반을 지원해주고 이게 장착을 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착돼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 차량의 80%가 이 장치가 장착돼 있는데 효과가요. 고령운전자 사고의 반으로 줄였어요. 요 하나 가지고. 이거 효과가 있군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지자체에서 보조금 준비돼 있는데 막상 업체 알아보니까 한 군데도 이 개발한 업체가 없다. 당연히 없죠. 일본이 20년 됐는데 우리나라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쉬운 첨단 장치이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장치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양산형으로 정부나 이런 데서 인증된 제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장착을 좀 서둘러서 좀 대기업 제작사와 같이 협조해서 만들면은 몇 군데 업체가 빨리 만들 것으로 보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주면은 실제로 효과된 일본 같은 데 사례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80%지만은 내후년에는요 고령운전 차량은 100% 이 장치가 장착돼 있어서 의무화가 됩니다. 의무화 일본에서는. 그리고 이미 6개월 전에 국제사회 국제기관에도 이 기본적으로 신차에는 이 장치 기본적으로 다 의무화시켜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유럽에 이런 데서는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ABS는 에어백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꼭 고령운전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은 층이나 초보 운전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치가 집어넣게 되면은 비용도 우리 돈으로 한 2-3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안 비쌉니다. 거기다가 일본에서는 보조금을 반을 주니까 그렇죠. 일반 소비자 1-20만 원이면 탑재가 되니까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이 지금 요새 이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뉴질랜드는요 참고해서 예. 8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박탈을 합니다. 어휴, 아예 근데 박탈을 박탈만 해버려요.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시험을 다시 보게 해요. 대신 아,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고요. 또 따가지고 운전을 하더라도 2년마다 똑같은 시험 또 반복시킵니다. 또 박탈했다가 또 타고. 예, 또 왜냐? 타고. 80대 정도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본 같은 데는 또 운전면허 반납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골 읍면도원 같은데 고령 운전자가 많이 이제 고령 분들이 많으니까 은행 금리를 저리로 준다든지 시장 볼 때 아예 이 택배를 무료로 해주고요. 아예 갖다 줍니다. 이 반납자에게는. 예, 그래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면은 좀 이 지원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융합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끔 융합시켜서 나온다면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분명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핵심은 이 오조작 방지 장치. 일본에서 맞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첨단 장치를 우리도 이제 좀 도입을 하자라는 말씀. 네. 예, 고령 운전자 사고 반으로 줄였다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2024년 연말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막 지났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봉화군의 대표 겨울 축제죠. 분천 산타마을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더 풍성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데요.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봉화군의 대표 겨울 축제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이 오는 주말부터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분천역이 어떤 곳인지 또 산타마을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있는 산타마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을 주민, 산림청, 경상북도, 봉화군, 코레일이 협력하여 2014년 12월 20일에 개장한 분천 산타 마을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은 백두대간이라는 자연 자원과 동심을 자극하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접목하여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네. 2015년 10월 백두대간 협곡열차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2016년 겨울 여행지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황 공승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18년 8월에는 V트레인 대한민국 녹색 상품 소비자가 뽑은 최고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이달의 추천길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2019년 8월에는 경상북도 시군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이제는 원조 산타 마을에 있는 핀란드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봉화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봉화 산타 마을, 분천 산타 마을이 생긴다는 소식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로 딱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올해 축제에서는 분천 산타 마을의 불빛을 더하다 이런 주제로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2014년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이 시작된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10년 전 작은 간이역에 불과했던 분천역은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적인 산타 마을로 변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분천 산타 마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왕국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산타 하우스 등 일부 시설은 이번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매년 산타클로스를 테마로 한 아름다운 불빛이 분천을 환하게 밝혀 봉화군의 작은 마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 불빛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동심과 희망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도 새로운 주제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해 진짜 산타가 분천 산타 마을을 찾아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진짜 산타가 올해도 찾아오나요? 네, 2023-2024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 프로그램인 산타가 나타났다는 이제 많은 관광객의 호평을 받으며 그러니까요. 예, 행사장은 발디딜 틈 없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예, 그 덕분에 올해도 핀란드 공인 산타를 초청하여 21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산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공인 산타와의 기념사진 촬영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진짜 산타가 오기는 오는데 21일부터 25일까지만 온다고요? 예, 그렇죠? 21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운영됩니다. 총 21, 2, 3, 4, 5일간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23일에는 또 별도의 저희가 23일은 빠지고. 예. 그래서 23일에는 저희 우리 감내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연합회와 연계하여 봉화 지역 내 이제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사진을 또 촬영하는 찾아가는 산타를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우, 이번 주말도 아주 북적북적 될 것 같습니다. 산타 마을이. 네. 자, 이번 주말 이제 개장인데 개장식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핀란드 공인 산타와 산타 마을 캐릭터인 네로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칭 밴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장식의 화려한 막이 이제 열리고 산타 어린이 시상식과 분천 산타 감사자수 수여식 등 축하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수 유지현, 이솔로몬 등 이제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개장식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개장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한겨울 산타 마을 개장식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만큼 분천 산타 마을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2023년에 진행했던 느리 우체통 컨셉의 엽서쓰기 체험에 참여했던 약 1000여 명의 관광객들에게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 개장식 초청장과 함께 공인 산타 사진 촬영 50% 할인권을 발송하여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분천 산타 마을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올해도 아주 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또 오실 것 같은데요. 공인 산타와 사진 촬영하는 게 그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사진 촬영이 팀당 10,000원인데 팀당 10,000원.
예, 즉석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출력을 해서 액자와 함께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비싼 가격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네네. 예. 자, 그 외에도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질 텐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공연 행사로는 이제 분천 산타 마을을 방문하는 동해 산타 열차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1시 30분부터는 겨울의 마법, 겨울 동화의 멜로디라는 컨셉으로 패밀리 앙상블, 몬스터 팩토리, 릴로, 한가람 등 크리스마스 설렘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체험 행사로는 12월 28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분천 산타 마을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분천 추억 네컷, 산타클로스 의상 대여 체험, 산타 마을 굿즈 만들기 체험, 선물 상자 오픈 게릴라 이벤트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 크리스마스 우체통, 꿈꾸는 소원트리, 산타 설매 등 평일에도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상시 행사도 이제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준비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올해는 산타견 선발대회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도 또 기획하셨다면서요? 네, 우리가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제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들의 행사를 통해 이제 사회화를 배우고 이제 인플루언서와의 만남을 통해 견주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이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예. 한겨울 산타 마을 반려문화 축제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이제 반려견으로 인해 외출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천 산타 마을에서는 자유롭게 관람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이제 행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 기간 매일 산타견 선발대회가 열리며 반려견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및 보온 쉼터가 조성되고 반려견들의 미모를 뽐낼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도 곳곳에 이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천 산타 마을을 방문하셔서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멋진 추억과 사진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곧 크리스마스 이제 꼭 일주일 후군요. 크리스마스에도 또 특별한 공연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요? 네,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음악 그리고 현실적이고 탄탄한 스토리로 이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브레드 이발소 싱어롱이 오전과 오후 이제 2회 공연으로 분천 산타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공연 후에는 출연진과 함께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제 아이들에게 웃음과 함께 분천 산타 마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이제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 개장식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에 또 아주 분천 산타 마을이 북적북적할 것 같습니다. 봉화 분천 산타 마을에 많이들 오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초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 방문하시는 이제 모든 관광객 여러분께 더욱 풍성한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준비된 산타 마을 외에도 분천 산타 마을 명소화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겨울 왕국이 임시 개장을 통해서 매주 주말 일부 시설들이 이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겨울 왕국에는 실내외 놀이터, 산타의 방, 산타 전망대, 미니 트레인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면서 올겨울 분천 산타 마을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겨울 왕국이라는 또 콘텐츠가 추가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하고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분천 산타 마을이? 네, 2월 16일까지 2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2월 16일까지 넉넉하게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축제관광재단의 김태한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이어갑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지난 토요일 탄핵이 가결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시간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로 시작했는데,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발표를 안 합니다. 물론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도 예. 탄핵 기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서 대선 일정이 잡히면서 그때부터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게 탄핵 소추 그게 가결되기 바로 직전에 그 지지율 어느 정도나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탄핵 직전이 11%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85%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는 한국갤럽의 조사가 5%일 때 탄핵이 가결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에는 워낙 탄핵 가결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탄핵 소추의 가결이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1일 만에 처리가 됐고요. 그렇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는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안동 MBC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한 10월경부터 최순실, 지금은 최서원이죠. 국정농단이 불거졌고 한 2달여 동안 관련되는 내용이 보도되고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 전개되다가 12월 달에 국회에서 가결됐으니까 한 2달 정도의 경과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2달 정도 있었군요. 이번 경우에는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거의 이제 마지막 조사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긍정이 11, 부정이 85 나왔다는 거.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긍정이 5% 나왔다는 거 이렇게 전해 주셨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탄핵 집회이자 탄핵 찬성 집회가 아주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뭐 집회 집회 측 추산이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럴 정도로 국회 앞에 아주 꽉 찼었는데 8년 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게 우선은 20, 30대 여성이 참 많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습니다. 새롭게 나온 그 도구가 있잖아요. 응원봉이 있잖아요. 응원봉. 야광봉입니다. 야광봉. 그리고 소녀시대 그 다시 만난 세계인가요? 이 노래도 아주 많이 불려졌고. 자, 이거 좀 많이 좀 변했네요. 8년 전과 하고는. 차이점이 컸습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통계를 내놨는데 8년 전 탄핵 때는 40대 남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집회의 경우에는 탄핵 집회의 경우에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어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40대는 40대 남성이 많았던 8년 전은 탄핵 집회를 가졌던 이유가 바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었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군이 투입되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권 남용에도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성격 자체가 좀 달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 집회는 아이돌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집회의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것은 뭐냐면 20대 여성들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반김건희 정서.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축적된 반발 심리가 야외 또 옥외 장소로 응집이 되면서 그것이 폭발된 것이 터져 나오는 집회 시위의 성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반권위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군이 투입됐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서 집회 시위의 성격이 상당히 20대 여성들이 앵그리버드, 분노 현상이 또 집회, 야외, 장외로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크게 울려 퍼졌던 이유는 집회 시위가 아이돌화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아니라 야광봉. 말 그대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데 특히 이제 아이유가 의사 표명이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소녀시대의 멤버 중 한 사람인 권유리, 유리로 많이 불리죠. 유리. 권유리의 의사 표명도 있었기 때문에 탄핵 성격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20대 여성들이 더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시위 장소에 20대 여성들이 모이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로 20대 여성들이 많이 시위 장소에 집회 장소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2000 기억나실 겁니다. 8년에 바로 강우병 사태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소중한 일상이 흐트러졌을 때 위협받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주로 여성이고 이번 경우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그렇군요.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시위 집회라고 하면은 뭐 민중가요 많이 부르고 무슨 뭐 연설 위주로 이렇게 꾸며졌다가 8년 전에 박근혜 때는 그때도 약간 이제 축제화됐어요. 그래서 뭐 저 가수들도 많이 와서 공연 형식으로 많이 하고. 그런데 이번 집회는 또 달리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 30대 여성 많았고 축제화 뭐 행사장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 이렇게 좀 변천사가 좀 있었고요. 자,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 향후 그 헌법재판소와 그 수사 어떻게 될지 지금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네, 일단은 이제 일정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은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14일로부터 헌법재판소법에는 최장 최대 180일로 규정을 하고 물론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만 180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3개월. 노무현 대통령 때 2개월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걸려야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이 나오지 최장 최대 6개월간을 다 소진할 이유는 없다라는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 속도를 내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이 1년 되든 2년이 되든 간에 그것이 이제 헌법 심판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인데. 기소가 되면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이 뭐 중단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있고 실제로 이전에 손준성 고발사주 검사 사례의 경우에도 위헌 심판 청구가 있어서 그것이 중단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법조인들한테 물어보고 지금 법조인들이 관련돼서 코멘트한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은 일단 강제 규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손준성 검사의 이전 사례의 경우에는 또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위헌 심판 청구지만 이번에는 중대에도 너무나 중대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거든요. 이것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판결을 내릴게요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수사가 왜 이렇게 다 좀 분산돼 있느냐. 검찰, 특수본, 그다음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경찰은 이제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 구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이 또 협력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군 관계자가 이 구속 체포영장이 승인이 안 된 것은 군 검찰로 가야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특별한 또 특이한 오해는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서로 간의 신경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군법에 따라서 군 관계자는 군사 법원에 이 영향을 받는다. 또 통제를 받는다. 지금 그 정보사령관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공수처에서 긴급 체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그 부분은 다시 이제 공수처에서 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현재로서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 부분은 공수처로 그렇게 이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또 설명을 드리면 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심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대체로 여기 하나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4월 18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4월 18일.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이번 달에 이제 국회를 거쳐서 이제 채워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과 전망이 되고 있고, 물론 서로 간에 여야 간의 신경전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 헌법재판관이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다. 대체로 이런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4월 18일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과 심리는 6명이면 할 수 있다. 6명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총결, 이 판결을 기각이냐 인용이냐 내릴 때는 적어도 7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유추 해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7명은 유지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 만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또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18일 이전에 임명을 하기도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법조계 관계자는 4월 18일 이전에 8년 전에 이정미 헌법재판관 당시 재판관도 대행을 할 때 본인의 임기 만료 며칠 전에 선고를 내리게 되거든요. 판결을 내리게 되거든요. 대체로 4월 18일을 기준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질문드릴 게 워낙 많아서 정당 지지율은요, 그 숫자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같은 아까 말씀드린 조사인데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24%, 민주당 40%. 이제 탄핵 가결전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영향,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주로 지지해왔던 팬덤 현상이 있는 주구청에서 좀 더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향후 조사에서는 이제 향후에는 정당 지지율만 정기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4로 나왔다는 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뭐 2배 이렇게 넘게 나온 것도 있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조금 더 조사 시점이 진행된 경우. 두 번째는 대체로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조사 방식이 전화 면접이 아니라 이제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그 경우에는 무응답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회를 다 말씀드려야 돼서 정당 지지율이 더 격차가 많이 나는 값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마 그 사상 최악의 어떤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쫓겨나듯이 사퇴를 했고 뭐 끝까지 나는 자리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뭐 선수별로 뭐 추천을 받겠다고 권성동 대행이 또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뭐 초선에서 뭐 추천 재선 그룹에서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받을 건가 봐요. 자,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지율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상황을 2글자로 말씀드리면 난망입니다. 난망. 무슨 말씀이냐면 상당히 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층들로부터 창피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것을 수습할 방법조차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난망이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확인한 것은 친윤 친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 탄핵 국면에서 고스란히 또 확인을 했습니다. 8년 전에 또 당이 갈기갈기 찢어지던 그 장면들을 고스란히 이어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허행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습 대책을 세울 만한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어느 누구도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발생하는 몇 개월간의 모든 책임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져야 될 겁니다. 그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로 의원 수가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의 중진 의원들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는 차기 대권을 봅니다. 이럴 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헤쳐 나가야 되는 책임을 그나마 질 수 있는 것은 대선 후보인데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쫓겨나든 물러났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당으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홍준표 시장인데 홍준표 시장도 지금 대구를 버리고 바로 당으로 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이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 두 글자입니다. 난망입니다. 게다가 또 이번 또 계엄 옹호 정당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습책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군요. 짧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인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TK 지역이기 때문에 TK 민심이 왜 멀어져 버렸냐 또는 70대 이상의 민심이 왜 멀어져 버렸냐 짧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이게 제가 이제 이른바 지지율을 역으로 이제 역주행해서 분석하는 트래킹 어널리시스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정확하게 대구가 민심으로 멀어진 지점은 4월 10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총선 직후인데 총선 참패하면서 대구 민심은 이때부터 부정으로 돌아섰고요. 70대 이상은 이때가 아닙니다. 70대 이상은 9월 25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 70대 이상이 이탈하거든요. 한국 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때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면 명태균 스캔들입니다. 아, 이때군요.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았던 70대 이상의 민심이 핵심 지지 기반 중의 기반인데 9월 25일에서 10월 5일 국정감사 기간에 더욱더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70대 이상도 지지율에서 부정이 더 높아진 결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 가지 질문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숙제로 남은 게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양곡관리법 어떻게 할 거냐, 내란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뭐 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논란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덕수 대표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거부권 행사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른바 소극적 권한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돌아와도 탄핵 소추 표결을 보면은 제2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이 네 번째였나요? 이 법안이? 그렇죠. 네, 네 번째니까 국민들 관심도 워낙 많고 또 반대 정서도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부권 행사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